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거래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재훈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였죠. 야, 지금 통화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이토록 말을 아끼는 건 처음이었죠. 저번 주 너네 집 집들이 때 재수 씨가 땡땡대 나왔다고 했잖아. 땡땡 아까. 기억나? 그랬지. 근데 우리 처제도 땡땡대 나왔거든. 그래서 주말에 처제 만났을 때 어느 과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처제도 재수 씨랑 같은 땡땡과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재수 씨 아냐고 물어봤지. 가슴 한쪽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근데 처제가 재수 씨를 모른대. 이름도 얼굴도 전혀 기억이 없대. 아이, 뭐? 나도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 뭐 학번 차이 나면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처제랑 재수 씨랑 나이가 같더라고. 그럼 같은 학번 아니야? 같은 과 같은 학번인데 서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심장이 반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했죠. 야, 나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 괜히 말했다가 너희 부부 사이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연락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 알았어. 고마워, 말해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내가 학력을 속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재훈이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재훈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죠. 여보, 당신 땡땡대 땡땡과 나온 거 맞지? 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내 기억이 맞나 싶어서. 당신 땡땡대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맞아. 땡땡대 땡땡과.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눈빛에도 동요가 없었어요. 마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 자체였죠. 별일 아니야. 그냥 문득 생각나서 물어본 거야. 뭐야 싱겁게. 갑자기 학력 검증이야? 가벼운 농담처럼 웃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편치 않았어요. 나 오늘 비행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 늦었다. 아내는 승무원 유니폼을 챙겨 들었습니다. 익숙한 그 푸른색 정장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재훈이의 처제가 착각을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묘한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을 때 아내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분명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왜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걸리는 걸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이란
한 번 싹이 트면 쉬이 사그러들지 않는 법이죠. 가슴 한 구석에 박힌 작은 가시가 자꾸만 신경을 긁었습니다. 문득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저는 25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팩이 하나뿐이었죠.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잠을 줄여가며 발로 뛰었죠. 그렇게 10여 년, 이제는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제 손으로 일궈낸 터전이었죠. 아내를 만난 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려 있었죠. 그때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와이셔츠 위로 쏟아졌어요. 갈색 얼룩이 가슴팍에 번졌죠. 어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니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이 당황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귀가 보였죠.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앞을 안 보고 걸었어요.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물로 닦으면 돼요. 그래도 제 마음이 안 놓여서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해 드릴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번호를 건넸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했습니다. 웃음 코드가 맞았고 대화가 편했어요. 어느새 연인이 되었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부딪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잡혔어요. 대학 동기들 넷이 모인 자리였죠. 한 잔, 두 잔 술이 돌자 재훈이가 저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알아봤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였죠. 뭘?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재수씨 학령 말이야. 뭔데? 무슨 일 있어? 재훈이가 저를 대신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 처제와 제 아내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는데 처제가 제 아내를 모른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죠. 친구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야, 그거 좀 이상한데? 같은 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여자들은 더 잘 알잖아. 그니까 나도 그게 이상해서 준혁이한테 말해준 거야. 야, 잠깐. 너무 앞서가지 마. 학번 차이 많이 나면 모를 수도 있어. 같은 과여도 4학년 차이 나면 거의 안 마주치잖아. 근데 우리 처제랑 재수씨랑 나이가 같아. 그래? 그럼 재수씨가 대학을 늦게 갔을 수도 있지. 삼수나 사수 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네. 동갑이어도 학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 과 인원이 많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 괜히 별거 아는 걸로 부부 사이 틀어지게 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나 같으면 좀 찜찜할 것 같아. 확실히 해두는 게 낫지 않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별일이 아니라고 했고 다른 쪽은 수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었죠.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재수 씨한테 물어는 봤어? 물어봤어. 자기 땡땡대 땡땡과 맞다고 하더라. 태연하게 맞다고 하더라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아유, 진짜 맞으니까 태어난 걸 수도 있지. 야, 그만해라. 쓸데없는 의심이야. 재훈이 처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유, 우리 처제가 그렇게 허술한 애가 아닌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라. 직접 따지지 말고 슬쩍 떠봐. 대학 시절 얘기 자연스럽게 꺼내서 반응 살펴보는 거야. 동기 중에 누구랑 친했냐? 과 MT 갔었냐? 뭐 이런 거. 야, 그거 괜찮네. 거짓말이면 디테일에서 막히겠지. 그래, 그렇게 해봐. 괜히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친구들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술잔을 비우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의심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번 품은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없는 날이었어요. 왔어? 오늘 많이 늦었네. 친구들 만나서 술 좀 마셨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이것 좀 봐. 아내가 내민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받아들고 보니 대학 졸업 증명서였어요.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아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갑자기. 예전에 취업할 때 뽑아둔 건데 당신이 저번에 대학 물어봐서 생각났어. 나 진짜 땡땡대 나왔거든? 의심하는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야.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증명서를 찬찬히 살폈어요. 학번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번이 재훈이 처제가 다닌 시기와 정확히 맞았어요. 같은 학번이라면 서로를 모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증명서가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것을 아내가 읽었나 봅니다. 왜? 왜 그런 표정이야? 설마 이것도 못 믿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에 다 써 있는데. 나 지금 진짜 기분 나쁘거든? 아내의 눈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내가 졸업 증명서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뭔 표정이야? 대체 내가 뭘 어쨌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니야. 오해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술도 마셨고. 진짜 아닌 거지? 진짜야. 미안해. 내가 이상하게 굴었네. 아내의 얼굴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더욱 복잡해졌죠. 아내가 화를 내며 결백을 주장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이 선수를 치는 느낌이 들었죠. 졸업 증명서가 진짜라면 왜 재훈이 처제는 아내를 모르는 걸까요?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죠. 솔직히 대학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죠. 아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거짓말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학력을 속인 거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졸업 증명서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짜라면 서류를 위조했다는 뜻이었죠. 위조 서류라니요. 그건 가벼운 허풍이나 과장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만이었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야 했을까요? 저에게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저에게만 숨기는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네 처제한테 부탁 좀 해줘. 학교에 직접 확인 좀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졸업한 사람 있는지. 야, 그 정도까지 알아봐야겠어? 이대로는 찜찜해서 못 살겠어.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내가 괜한 의심한 거잖아. 확실하게 알고 싶어. 알았어. 처제한테 한번 부탁해볼게. 근데 준혁아, 마음 단단히 먹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가슴 한쪽도 그 하늘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장모님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회사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저는 얼른 일어나 장모님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른 거야. 바쁜 거 아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장모님을 응접실로 안내하고 커피를 내왔습니다. 장모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사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지방에 좋은 땅이 나왔거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데 지금 안 사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네. 근데 말이야, 내가 저번에 건물 하나 낙찰받은 게 있어서 자금이 좀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야. 저는 어디로 흘러갈 이야기인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위한테 10억만 빌릴 수 있을까? 2달이면 돌려줄게. 10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마음먹고 끌어모으면 가능한 금액이긴 했죠. 하지만 회사 운영 자금까지 건드려야 하는 액수였습니다. 10억이요? 금액이 좀 크네요. 크긴 뭐가 커. 나한테 10억은 푼돈이야. 걱정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더 잘 알잖나. 장모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부유한 분이었어요.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가사 도우미까지 두고 사셨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였습니다. 그 정도 재력이면 10억쯤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10억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무엇보다 요즘 아내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이었죠. 어머니,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금액이 커서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고민해? 가족끼리인데. 장모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셨어요.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그 땅 금방 나가. 네,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문제도 정리가 안 됐는데 장모님까지 큰 돈을 요구하시다뇨.
묘한 타이밍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죠. 야, 어떻게 됐어? 처제한테 물어봤어. 학교 동문 네트워크로 확인해봤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준혁아, 재수 씨 이름으로 졸업한 사람 없대. 땡땡과 땡땡과에 그 이름 가진 학생이 없었어. 학번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처제가 2번이나 확인했대. 혹시 몰라서 동기랑 선배들한테 연락해서 찾아봤는데 아예 없대. 그 과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야, 괜찮아? 고마워. 끊을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죠. 왜 아내가 학력을 속인 걸까요? 혹시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부끄러워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저도 명문대를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학벌을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학력을 따진 적이 없었죠. 설령 학벌이 부끄러웠다 해도 졸업증명서까지 위조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가벼운 허영심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죠. 위조 서류를 만들려면 돈도 들고 품도 들었을 겁니다.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학력을 속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직업도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승무원이 맞긴 한 걸까요? 매번 비행이 있다며 집을 나서는 아내,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것도 연기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요. 며칠 뒤 아내가 비행이 있다며 출근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늦게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해두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서자 저도 뒤따라 나섰죠. 거리를 유지하며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신경을 집중해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아내의 푸른색 승무원 복장이 햇살 아래 단정하게 빛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어디론가 향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어 다녔죠. 마치 유령처럼 목적 없이 떠돌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탑승 게이트로 가지 않았어요. 승무원 대기실로 향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거닐 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거렸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린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남자와 부딪혔어요. 남자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주웠어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죠. 남자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말을 건넸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일부러 부딪힌 것이었죠.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바로 그때 아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아내가 남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내가 할 말이야. 비행시간 아니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비행이 취소됐어. 갑자기. 취소됐으면 집에 가야지. 공항에서 뭐 하는 건데? 그냥 잠깐 시간 때우려고.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 여기서 일하는 거 맞아? 진짜 승무원 맞냐고? 맞아. 당연히 맞지. 왜 그래, 갑자기?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항공사 사무실 가서 직접 확인하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뭐? 나 승무원 아니야.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학도 거짓말이지. 땡땡대 안 나왔지. 나 다 알아.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가자. 거기서 얘기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함께 산 세월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죠. 저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공항에서 그 남자 왜 부딪힌 거야? 실수였어. 앞을 안 보고 걷다가 그냥 부딪힌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당신이 먼저 다가갔잖아. 일부러 부딪힌 거지? 아니야. 정말 아니야. 믿어줘.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학도 거짓, 직업도 거짓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장모님이었죠. 아내가 연락이라도 한 걸까요? 문을 열자 장모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영이 왜 울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시고 계셨습니까? 서영이 승무원 아니라는 거, 대학도 땡땡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앉아 보게. 서영이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자잘한 거짓말을 좀 하는 버릇이 있었지.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어. 이 정도요? 승무원 행세를 결혼 전에도 했는데 모르셨다고요? 딸이 매일 유니폼 입고 출근하는 걸 어머니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몰랐어. 얘가 나한테도 승무원이라고 했으니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장모님도 속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리고 사위, 생각해봐. 자네 서영이 직업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서영이가 승무원이든 아니든 자네가 사랑한 건 서영이라는 사람 자체였잖아. 그건 변한 게 없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논점을 흐리려는 게 빤히 보였어요. 그리고 서영이는 아픈 거야. 거짓말을 못 참는 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해. 자네가 도와줘야지. 남편이면. 아픈 거라고요? 그래, 이건 서영이 잘못이 아니야. 병이야, 병. 아내가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맞아.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이 그냥 나와. 나도 힘들어. 두 사람의 말이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어머님도, 그리고 당신도. 뭐?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야, 강준혁! 너 지금 장모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서영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아, 나가줄게. 근데 명심해. 오늘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내 딸 못 봐. 이혼이야, 이혼. 장모님이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장모님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어서 붙잡아 주길 바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장모님과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사기, 결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사위, 나 지금 서영이랑 병원에 와 있어. 자네도 어서 와. 병원이요? 무슨 병원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서영이 검사받게 하려고 데려왔어. 빨리 와. 어머님, 저 아직은 좀... 뭐?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자네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남편이 안 오면 어떡해? 남편이면 아내 병을 확인하고 함께 치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 저를 협박하고 나가더니 하루 만에 이런 전화를 하다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모녀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아내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죠. 왔어? 앉아.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위, 내가 알아봤는데 서영이가 공상허언증인 것 같아. 있잖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병이야. 네? 이건 서영이 잘못이 아니야. 병이야, 병. 치료하면 금방 나아. 그러니까 사위가 이해해주고 잘 도와줘야 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뇨. 제가 보기엔 아내는 병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말쟁이였죠. 공상허언증 환자는 자기 거짓말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들켰을 때 당황했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한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승무원 행세를 하고 학력을 속이고 공항에서 남자에게 접근을 하고 그 모든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잠시 후 아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심리검사, 면담, 설문지 작성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공상허언증 아닌가요? 검사상으로는 그런 소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검사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정상 범주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검사는 없나요?
원하시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모님이 계속 의사에게 공상허언증이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결국 장모님은 인상을 쓰며 진료실을 나왔죠. 여기 의사가 돌팔이야. 다른 병원 가자. 큰 병원으로. 어머니, 왜? 저 당분간 서영이랑 떨어져 지내겠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이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화가 울렸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장모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당분간은... 오늘은 서영이 얘기가 아니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장모님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장모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사위, 저번에 부탁한 돈 말이야. 그거 언제쯤 마련할 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 돈 이야기라니요. 어머니, 지금 서영이 문제도 정리가 안 됐는데... 서영이 일은 서영이 일이고 이건 이거야. 나 지금 그 땅 안 사면 안 돼. 진짜 급해. 하하, 사위, 나도 알아.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거.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잖아. 사위 노릇은 해야지. 장모가 부탁하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망쳐놓았는데 돈 타령이라뇨.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10억을 내놓으라뇨.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건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 없던 일로 해? 네, 지금 제 상황에서 10억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금도 여유롭지 않고요.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강준혁. 지금 장모한테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서영이 일 때문에 삐져서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네 회사 잘 나가는 거 다 알아. 10억쯤은 금방 만들 수 있잖아. 어머니,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저도 정리할 게 많습니다. 뭐야,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딸의 거짓말이 들통난 마당에 돈을 요구하다니요. 보통 장모라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10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내도 장모님도 정상이 아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흥신소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내와 장모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흥신소 사무실로 향했죠. 흥신소 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먼저 장모님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강남 아파트요. 그거 본인 소유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봤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장모님이 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다고요. 가사 도우미까지 두고 사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라고 들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물론 진짜 부자여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일단 더 확인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쪽 조사 결과입니다. 부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부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가 뭐라고 하면 부인이 언성을 높이고 남자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모텔 같은 데는요? 그런 곳도 드나드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주로 카페나 식당이었고요. 불륜 관계로 보기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외도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요. 협박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네, 신원 파악했습니다. 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죠.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남자 무역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기혼의 자녀가 둘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나는 걸까요? 어떤 관계이길래 화를 내며 다그치는 걸까요? 수수께끼가 점점 깊어졌어요. 이 남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와 아내와 무슨 관계인지 확인해야 했죠.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는 처음엔 경계를 했지만 제가 윤서영의 친오빠라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죠. 우리는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유부남이 왜 내 여동생을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는 사이라서요. 아는 사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내가 알기론 서영이가 매일 화를 내던데 무슨 일입니까?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저만 믿어주세요. 말해보세요. 저 작년에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서영 씨를 만났어요. 우연히 부딪혔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니요. 잠자리를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서영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저는 유부남이고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다 끝장이에요. 그래서요. 서영 씨가 돈을 요구했어요. 입막음 비용이라고. 처음엔 2천만 원이었는데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억 단위로 줬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꽃뱀이었던 겁니다. 공항에서 사업가들을 노리고 접근해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임신은 진짜입니까? 모르겠어요. 병원 기록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냥 임신했다고만 했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따질 위치는 아니었어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왜 승무원 행세를 했는지 알겠더군요.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도 한패였어요. 부자 행세를 하며 저를 속였죠. 10억 빌려달라고 한 것도 사귀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모녀가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헤어진 뒤 저는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익명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그쪽 아내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웃으며 나누던 대화, 손잡고 걷던 거리, 결혼식 날의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연기였다니요. 저는 사기꾼에게 속아 결혼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날부터 아내와 장모님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용서해달라는 애원, 오해라는 변명, 협박까지 섞여 있었죠. 저는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제 변호사와 하세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죠. 보름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죠.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어요. 하지만 술이 들어갈수록 속이 더 상했죠. 배신당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과음을 하고 말았어요.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숙취 해소제가 필요할 것 같았죠.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죠. 강준혁 씨 맞죠?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당신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2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흉기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술 기운이 확 달아났어요. 아드레날린이 치솟았죠.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취미로 주짓수와 복싱을 배웠죠. 그냥 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체육관에서 땀을 흘렸어요.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 복싱 부분에선 은메달을 딴 적도 있었죠. 몸에 익힌 것은 술에 취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칼이 다가오는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바로 오른 주먹이 나갔습니다. 체중을 실은 스트레이트였어요. 정확히 그 남자 턱 끝을 가격했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눈이 풀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에 기절해버린 것이었어요. 턱을 정확히 맞으면 뇌가 흔들려 의식을 잃지요. 교과서적인 노가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어 남자의 손을 묶었죠.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방금 제가 습격을 당했는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제 위치는...
전화를 끊고 저는 쓰러져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자가 누구인지 왜 저를 노렸는지 궁금했어요. 직감적으로 아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습격을 당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그 남자는 가해자 조사를 받았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담당 형사가 저를 불렀죠. 강준혁 씨, 범인 진술 내용 알려드릴게요. 들으실래요? 네, 듣겠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펼쳤습니다. 범인 이름은 최정수, 36세 남성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범행 동기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한데요? 이 남자가 윤서영 씨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었죠.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윤서영 씨를 만났대요. 우연히 부딪혔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박을 당한 거군요. 네, 임신했다면서 돈을 요구했대요. 이 남자 사업 자금이 전부 처갓집에서 나온 거라서요.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당하고 전부 잃게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내의 수법은 일관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사업가를 노리고 접근해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윤서영 씨가 조건을 바꿨다고 합니다. 조건을 바꿨다고요? 네,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대요.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웠어요. 강준영 씨를 제거해주면 지금까지의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거하라니요. 저를 죽이라는 뜻이었죠. 이 남자가 모든 걸 일을 위기에 처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처가에서 받을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혼당하면 빈털털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행에 응한 거래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요.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을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윤서영 씨 체포영장 신청할 겁니다. 살인교사 혐의로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내와 장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였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담담했죠. 이미 예상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든 말해. 다 말할게. 당신 진짜 모습이 뭐야? 뭐라고? 공항에서 사업가들 꼬시는 꽃뱀이야? 아니면 거짓말을 못 참는 정신병자야? 둘 중에 뭐가 진짜 당신이야?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나도 몰라. 진짜 나도 몰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 모른다고? 처음엔 그냥 작은 거짓말이었어. 근데 점점 커졌어. 멈출 수가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당신 진짜 사랑했어. 그건 거짓말 아니야.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사랑했다고요? 저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내놓고 사랑이라뇨. 사랑? 야,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사랑이야? 그건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반대했어. 진짜야. 장모 탓으로 돌리는 거야? 끝까지? 아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당신 없인 못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있잖아. 어? 난 이제 당신 진짜 모습에 관심이 없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난 이제 당신이 꽃뱀이든 정신병자든 아니면 둘 다든 그게 뭐든 이제 상관이 없어.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냥 범죄자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 아내도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를 죽이려 한 범죄자. 그게 다야.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잘 반성해.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나. 저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저와 그 여자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삶 전체가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장모님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전과자였어요. 강남 아파트도 월세였고 가사 도우미도 행세를 위해 고용한 것이었죠. 10억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사기였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승무원은커녕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땡땡 대학 졸업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였어요. 아내의 정체는 꽃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출장 가는 사업가들을 물색해 접근했어요. 승무원 유니폼으로 신뢰를 얻고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어요. 저와의 결혼도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일군 제가 타깃이 된 것이었죠. 공항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고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끌어냈어요. 모든 것이 각본대로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살인교사,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장모님은 사기 및 살인교사 공모 혐의였죠. 법정에서 아내는 울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장모는 징역 8년이었죠.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되어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사기에 의한 혼인이 인정되어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었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죠. 허탈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련함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어요.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낱 사기극이었다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